예, 안녕하세요. 아이들을 위한 기초교육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에듀테크 기업 에누마의 공동 창업자이고 CTO를 하고 있는 이건호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AI가 각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이제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교육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걸 고민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교육에서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이제 사람과 비슷한,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부분이 있는 AI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AI를 써서 일단 인간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AI 도구가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제 이 시기대에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런 것이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 그런 질문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창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먼저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에누마는 10년쯤 전에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시작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기초교육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여러 가지로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이 이제 배울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특히나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른이나 선생님이 없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일반적인 학습에 접근이 어려운 아이들이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고, 이런 아이들일수록 어린 시절의 기초교육이 이후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든지 좋은 UI, UX로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그걸 잘 만들면 뭐 학습이 크게 어렵지 않은 아이들도 전체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10년째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이유로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자라는 걸 시작으로 했는데요. 사실 꼭 장애가 있지 않더라도 세계적으로 사실 70%의 아이들이 사실은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학력을 달성하는 실패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유네스코 보고서가 이미 팬데믹이 시작되기 이전에 나왔었고,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이것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특정 국가나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주 배경 아동이 늘어나면서 학교에 들어올 때 한국어를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고, 그 와중에 이제 한글은 물론이고 영어까지 다 배우고 이런저런 이제 선행을 해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한 교실에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각자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이고 또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제 해온 일인데요. 여기에 이제 폭탄이 이제 떨어졌죠. 어느새 웬만한 AI가 나보다 뭐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뭐 코딩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떤 속도는 훨씬 빠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거는 이제 앞으로 점점 이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는 것입니다. 뭐 이게 갑자기 나타난 일은 아니지만 이제 작년, 올해에 걸쳐서 이제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툴들 계속 나오면서 이제 피부로 와닿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 앞에서도 그 다른 발표에서 나왔습니다만, 뭐 챗GPT 같은 경우에 이것은 반칙이니까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처음에는 그런 반사적인 반응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어차피 막아도 소용없고 아이들은 쓸 것이니까 이 툴들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잘 쓸 수 있게 교육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이제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들으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이제 박사를 할 때 클라우드 컴퓨팅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비슷한 시기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 이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는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컴퓨터 자원을 필요할 때마다 이제 쓸 수 있게 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고 동작시킬 것인가, 그런 거를 고민하는 분야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람을 일종의 컴퓨터라고 치고 이 사람들에게 즉 프로세서들이죠, 일을 어떻게 나누고 돌리고 처리해야 할까, 이걸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요 얘기가 되었던 거는 당연히 이제 사람은 잘하는데 컴퓨터는 못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물론 점점 최근에 AI가 발달하면서 사람이 컴퓨터보다 잘하는 일이 점점 줄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AI 모델을 만들 때 태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피드백을 넣거나 그 사람을 이제 프로세서로 쓸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크라우드 컴퓨팅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을 프로세서 혹은 노드로 쓸 때 신경 써야 될 거는 일단 성능, 즉 사람의 능력이죠. 이게 제각각이죠. 어떤 사람은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못하고, 일에 따라서도 그 성과가 다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가 틀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게다가 신뢰성도 낮습니다. 어저께 잘하던 사람이 오늘도 잘하라는 법이 없고 또 휴가를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이 사람이란 노드를 기계와 함께 엮어서 어떻게 원하는 결과를 만들 거냐, 이게 고민이었던 건데요. 이게 교육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이제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교육이라는 것이 각각의 노드, 여기서 인간이겠죠. 그 인간의 역량을 높이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하고, 혹은 필요 최소한의 기능을 가지게 해서 이 노드들이 잘 협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회 혹은 공동체에서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고 그것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교육의 목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노드들의 역량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라는 것이 사실 이제 교육 시스템에서 언제나 고민되는 부분이죠. 이거를 어떻게 고민해서 전체 시스템을 잘 돌아가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AI가 점점 더 이제 인간만 잘할 수 있었던 일, 그런 일들을 더 잘하게 된다면 이 다양한 인간의 특성을 AI가 어떻게 보조하게 해줄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제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즉 사람을 중심에 놓고 이제 AI를 바라보는 것이 이제 특히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마구마구 발전하고 있는 이때 이제 미래의 AI를 써서 어떻게 가르칠지, 사실 현재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AI와 교육이라는 단어를 일단 떠올리면 거의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바로 개인화 혹은 맞춤 교육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많은 교육 소프트웨어의 광고 문구에 이 얘기가 붙죠. 사실 AI가 아니더라도 각각의 학생들의 수준이나 아니면 필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공교육이 시작된 이래 언제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1대1로 가르치는 것이 거의 언제나 그룹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성과가 좋았거든요. 이 그래프는 이제 학생들의 성과에서 오른쪽에 있는 높은 그래프는 이제 1대1로 가르쳤을 때의 경우이고, 이제 왼쪽에 있는 낮고 평평한 것은 이제 전통적인 1대 30의 이제 학생 대 선생님 비를 가진 교실에서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제 1대1로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지만 선생님의 시간과 선생님의 수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 어떻게든 이제 각각 학생들의 역량에 맞는 혹은 수준에 맞는 것들을 제공해서 1대1과 비슷한 쪽으로 갈까 하는 것이 그동안 사실 오랫동안 공교육에서 해왔던 것입니다. 시간을 좀 더 준다거나 아니면 학생에게 맞는 교재를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 개별적인 피드백을 줌으로써 이제 학생들의 그 교육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은 계속 있어 왔고요. 사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올해 초에 이제 그 디지털 교과서의 시행이 발표가 되었을 때 저는 좋은 의미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좋은 물건을 주자 하고 이제 있는데, 이제 결국 그것이 가장 필요한 아이들에게 닿으려면 공교육을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시스템이 탄탄한 나라, 우리나라나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런 거를 먼저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한 요구는 높지만 시스템이 아직 미비하거나 자원이 부족한 그 개발도상국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탄자니아나 케냐 아니면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에서 먼저 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먼저 시작된다니 이것은 굉장히 좋은 쇼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기술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모두 갖춰준 나라에서 이것이 어떻게 잘 동작할 수 있고 잘 시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교과서 가이드라인에도 보면은 그 맞춤 학습이 매우 중요한 피처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가이드라인을 뜯어보면 단지 성취 수준에 따라서 이제 개인화를 제공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다중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좋은 물건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이거를 잘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 기술을 사용해서 모든 아이들의 니즈를 맞추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일입니다. 앞에 있던 이 그림은 이제 반세기쯤 전에 이제 알렌 K가 제안했던 그 모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컴퓨터라는 물건의 개념도인데요. 어디서 많이 본 것처럼 생겼죠? 뭔가 이제 최근에 있는 타블렛과 노트북을 뭔가 반반 섞어놓은 것 같이 생겼는데, 달리 말하면 사실 저 비전이 실제로 구현된 거는 반세기나 지나서 이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저 비전 자체가 완벽하게 구현되지도 않았죠. 속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이제부터 이제 AI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그 맞춤 교재 같은 걸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물론 그 시대의 기술적 한계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제작자들의 상상력의 한계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 그림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교육은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때 이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요. 사실 그 물건을 제작하는 디자이너 혹은 제작자들은 전체 대중의 요구나 필요를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또 교육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교재를 만들거나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서 적응을 잘하신 분들이죠. 여기서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아마 잘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물건이 어떤 부분에서는 잘 동작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되게 많은 대중들 혹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잘 동작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은 또 비슷하게 60년대 말에 일본의 한 소년 잡지에 실린 미래의 교실이라는 그림인데요. 로봇과 컴퓨터가 발달한 미래 교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놓은 그림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학생 한 명 한 명 일일이 해주기 힘든 일을 로봇이 대신해주고 있어요. 일단 보면은 이제 학생이 문제를 틀리면 틀렸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것까지는 뭐 좋죠. 근데 이제 그 틀린 아이에 대한 피드백을 줍니다. 어떤 피드백을? 매를 막 때리죠. 사실 저도 80년대 학교를 다녀서 무슨 건지는 알겠는데 틀린 문제 한 개당 한 대씩 때린다고 이제 모르던 아이가 알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 이미 알고 있고, 이제 당시에는 그거 말고는 다른 피드백을 줄 여유나 그런 것이 없으니 그랬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아이가 한 명 서 있는데 로봇이 그 친구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마 뭐 졸았거나 뭐 수업에 방해가 됐거나 그런 친구였겠죠. 그 친구가 딴짓 못하도록 로봇이 붙잡아두고 있던 겁니다. 즉 저 교실에서 원래 선생님이 하던 뭐 문제를 틀리면 아이들 때린다거나 아니면은 시끄럽게 떠든 아이를 세워놓는다거나, 근데 그거 할 때 선생님 몸이 하나라서 힘드니 그것을 로봇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옛날 일이니까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AI를 써서 어떻게 해보자 하는 것들이 나중이 되면은 또 마찬가지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 없으리라고 볼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본질로 돌아가서 왜 이걸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이제 피드백을 주고 싶다 하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사람이 선생님이 어른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AI에게 대신 시켜주는 것도 물론 그 생산성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지금은 여력이 안 돼서 혹은 상상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다른 형식으로 학습 내용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다중 언어를 쓰는 아이들에게 한국어 아닌 다른 언어로 교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단지 AI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못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AI 시대에 무엇을 가르칠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김대식 교수님의 강연에서도 보면 이제 앞으로 지식 노동이 대량 생산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사실 AI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수준이 무시무시하게 발전하고 있죠. 여기를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제 GPT 3.5 혹은 4 혹은 이제 거기에 비전까지 붙인 것들을 이제 풀게 했을 때 실제 그 사람들이 풀었던 거랑 비교해서 얘가 몇 등쯤 할까를 해놓은 건데요. 뭐 이 중에서 좀 익숙한 것을 보자면 저기 왼쪽 보면 GRE 퀀터티티브가 있죠. 그 대학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치는 수학 시험인데 3.5 때만 해도 한 20 아래에서 20% 정도였죠. 그 정도 수준이었으면 지금은 위에서 20%, 100명 중에 20등 정도 하는 수준으로 벌써 몇 달 만에 올라갔고, 뭐 GRE 버벌 영어 문제죠. 영어 시험은 뭐 사실 그냥 거의 1등 하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은 그 사람이 더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지난주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트위터에서 한번 유행을 했었어요. 계산기 그림을 사실 찍어서 올린 다음에 이게 계산기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동작할지 적당히 코딩해서 줘봐라고 이제 GPT-4한테 던지니까 계산기가 그냥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그 학부 때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습니다만, 이 계산기 만드는 거는 사실 기말 프로젝트급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뭐 이것저것 막 그 코딩도 해야 되고, 저기 아이콘 같은 거 하려면 일일이 잘라서 붙이고, 뭐 영역도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고 등등 온갖 그 복잡한 일들이 있었고, 실제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이제는 뭐 이 계산기라는 말도 안 해도 그냥 이게 튀어나오는 상황이 되었고, 뭐 그림 같은 경우도 이것도 몇 달 전에 어떤 지역 그 페어에서 이렇게 수상을 한 그림 되게 유명하죠. 근데 이걸 그린 사람은 사실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았어요. 그냥 텍스트만 가지고 계속 컴퓨터한테 이거를 그려봐라라고 했을 뿐인데, 이것이 이제 사람과 함께 경쟁하는 미술 대회에서 입상을 하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인간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뭐 어떤 것은 사라질 것이고 또 어떤 것은 그대로일 것인데, 되게 많은 부분들은 아마 크게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이제 직업들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제 교육은 이제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가? 기존에는 그 이제 보통 어릴 때 이제 생산 기술을 위한 훈련을 받았죠. 결국 기초교육을 받은 다음에 특정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그 지식을 쌓고, 이제 점점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뭐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생산을 할 수 있었지만 점점 필요로 하는 역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대학 교육이나 고등 교육이 되게 중요해졌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그 기술을 사용해서 생산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이클이 바뀌고 있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일단 아까 그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생산 기술을 위한 훈련은 이 지식 생산이 대량 생산되는 시기에 그것보다는 이제 기계가 대량 생산한 그 결과물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중에서 뭐를 고를 것인가, 뭐가 맞고 틀린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AI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되게 전통적인 공부가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철학적으로 어떤 거를 왜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 그런 판단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발전하면서 이게 그 어릴 때 공부하고 그 나이가 들어서 그걸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너지고, 생산과 학습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고 학습을 해나가야 되는 시기가 이미 왔습니다만,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풀어야 될 문제도 점점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 1971년 정도까지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뭐 자원을 소모하고 지구를 파먹는 속도가 지구가 스스로 재생하는 속도보다 느렸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어떻게든 자원을 많이 써서 이제 생산을 많이 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지구가 회복되는 속도보다 사람들이 지구를 파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쓰는 것과 만들어내는 걸 잘 조절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예전에는 풀 필요가 없었던, 지금은 또 굉장히 중요한 다른 문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AI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 도구를 이용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기존에 인간이 하던 일을
AI에게 대체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전에는 하고 싶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 혹은 할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제 인간과 이제 AI가 일을 나누고 또 다른 인간과 협력해서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이란 이제 오히려 교육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목표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북돋아주고 그걸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발전시키고 건설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람들 협력하고 그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서 결국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AI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할지, 그런 부분들의 고민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